영국 교육계가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천재 소리 듣던 IQ 190 소녀가 돌연 한국식 교육을 받고자 한국으로 떠났기 때문인데요. 전 세계 교수와 교육계 석학자들은 그녀의 선택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세계적인 수재가 굳이. 하지만 그녀는 확신에 찬 얼굴로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죠. 그리고 이 말을 남깁니다. 저는 한국을 알고 진정한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그녀의 숨겨진 감동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런던에서 유서 깊은 로펌을 이끄는 변호사 리처드 워싱턴의 딸 에밀리입니다. 17살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나이죠. 아버지는 제게 옥스퍼드 진학과 SQE 변호사 시험 합격이라는 목표를 심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저에게 점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권력이었어요. 세상을 지배하는 수단이었죠. 매일 아침, 저는 거울 앞에서 같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나는 이길 거야. 반드시. 교실에 들어서면 다른 학생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가시처럼 따갑고 날카로운.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제 성적표는 언제나 완벽했으니까요. 에밀리, 넌 너무 잘난 척해. 런치타임에 저에게 메리가 던진 말입니다. 그 말에 주변 친구들이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헤드폰을 내리며 무표정하게 대꾸했습니다. 내가 맞는 걸 틀렸다고 할 수는 없잖아. 그 순간 메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모두가 틀리고 너만 맞는 거냐? 메리가 말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윽고 수업 시간, 저는 최전선 자리에 앉아 모든 내용을 필기했습니다. 시험 전날에는 남들보다 2시간 더 공부했고 시험지를 받으면 가장 먼저 제출했죠. 완벽한 점수를 받는 것, 그것만이 제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주변은 텅 비어갔어요. 점심시간에 함께 앉을 사람이 없었고 조별 과제에서는 누구도 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나는 너희보다 잘 될 거야. 텅 빈 교실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제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았어요. 이것이 왜곡된 생각이라는 것을. 하지만 다른 방법을 몰랐습니다. 점수라는 갑옷을 벗어던지면 그 안에 제가 너무 초라할까 두려웠어요. 내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점수야. 그렇게 스스로를 세뇌시켰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수학과 물리 시험에서 연속으로 A 아래의 점수를 받았어요. 머리가 아파왔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감정은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렸죠.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흘렀고 때로는 작은 일에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더 이상 점수조차 제 편이 아니었어요. 제 세계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런 제 모습을 보지 못했죠. 아버지는 사무실에 묻혀 계셨고 학교에서는 오만한 천재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있었으니까요. 제가 혼자였다는 것, 그 고립이 저를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제 성적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아버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옥스퍼드 출신의 중국인 과외교사, 장리를 고용한 거죠. 처음 만난 날, 장리의 눈빛에서 차가운 금속성을 느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공부방에 들어서자마자 장리는 제 책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필요한 것은 모두 치워라. 집중을 방해한다. 장리의 교육 방식은 철저히 기계적이었습니다. 감정은 배제된 채 오직 결과만을 요구했죠. 아침 6시부터 10시간의 스파르타식 수업이 시작되었어요. 쉬는 시간은 화장실 가는 시간 포함 30분. 식사 시간도 공부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식탁에서도 단어장을 외웠죠. 답은 무기다. 무조건 외워라. 장리의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하루는 문학 에세이 한 문장을 틀렸다는 이유로 같은 내용을 50번 쓰게 했어요. 손가락이 저릴 정도로. 과제 하나를 못하면 벌점을 주고 벌점이 쌓이면 잠자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모든 것이 수치화되고 계량화된 세상 속에서 저는 숨쉬기조차 어려웠어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제 점수는 다시 올라갔고 모의 시험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했어요. 하지만 그 대가는 컸습니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고 아침마다 구토 증세가 나타났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고 뺨은 홀쭉해졌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위가 조여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며 식사를 건너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침만, 그 다음에는 점심까지. 음식을 보면 자동적으로 칼로리를 계산하게 되었어요. 먹는 시간에 더 많은 단어를 외울 수 있다고 자신을 설득했죠. 제 몸은 말라갔지만 장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성적표의 숫자만이 중요했으니까요.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중요한 모의고사 당일 시험지를 받자마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글자가 춤을 추는 것 같았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흘렀고 온몸이 떨렸어요. 숨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암전. 다음 기억은 병원 침대 위였어요. 초기 거식증과 스트레스성 우울 증세입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점적 주사가 제 팔에 꽂혀 있었고 심전도 모니터의 삐소리가 방 안을 채웠어요. 아버지의 얼굴은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공포, 후회,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섞인 채로요. 공부가 딸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고 있었군. 아버지의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장리는 우리 집에 오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제 병실 의자에 앉아 밤새 무언가를 검색했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에서 진심 어린 걱정을 봤어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저는 집에서 요양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생각보다 많이 놀라신 듯 했어요. 제가 쓰러진 날 이후로 아버지 표정이 달라졌죠. 처음으로 일을 미루고 저와 함께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낯설었어요. 아버지 친구인 로버트 앤더슨이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로버트 앤더슨도 아버지처럼 유명한 로펌의 대표 변호사였죠. 그날 저녁 아버지 서재에서 두 분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리처드, 한 명의 교사를 소개해주고 싶네. 한국인인데 박선영 선생님이라고 해. 로버트 앤더슨의 목소리였습니다. 호기심에 서재 문 앞에 귀를 기울였어요. 이력은 특별할 것 없어. 서울대 수학과 졸업에 케임브리지 단기 연수 정도지. 지금은 런던에서 가정교사 활동을 하고 있어. 특별해 보이지 않는 이력이었습니다. 옥스퍼드 출신 장리보다 훨씬 평범해 보였죠. 하지만 로버트 앤더슨의 다음 말에 귀가 솔깃해졌어요. 그녀를 추천한 학부모들 말이 특이해. 이 교사는 아이를 공부하게 만든 게 아니라 살아가게 했다고. 에밀리에게 필요한 건 이런 선생일 것 같아. 다음 날 박선영 선생님이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첫 인상은 특별할 것 없었어요. 키가 작고 단정한 차림새의 40대 초반 여성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장리에게서 느낄 수 없었던 따스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박선영 선생님의 면담이 이어졌고 저는 또다시 서재 문 앞에서 귓속말을 엿들었어요. 에밀리에게 필요한 건 점수가 아니라 사고력과 감정력 회복이에요. 박선영 선생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어요. 결국 아버지는 그녀를 3개월 동안 입주교사로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이셨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첫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경계심에 가득 차 있었어요. 이전의 선생님들처럼 또 저를 기계처럼 다룰까 두려웠죠. 그래서 먼저 공격했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대학도 더 잘 갈 텐데 뭘 가르치시겠어요? 제 말에 박선영 선생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화를 내거나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르치지 않아요. 함께 공부할 거예요. 너무 의외의 대답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도 저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뭐가 대단하다고 입주교사로 나를 가르친대. 날 선 질문을 던졌습니다. 상대를 깎아내리는 것이 제 방어 본능이었어요. 하지만 박선영 선생님은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저 책상 위에 한 권의 책을 올려놓았을 뿐이었죠. 그것은 제가 풀지 못했던 고급 수학 문제집이었습니다. 박선영 선생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침묵이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묘하게 안정감도 느껴졌습니다. 장리의 쉴 새 없는 명령과 지시에 익숙해져 있던 제게 이런 조용한 분위기는 생소했어요. 박선영 선생님과의 수업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왜 이렇게 푸는지 제 방식대로 설명해 보라고 했죠. 당황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들은 정답만 확인했는데 박선영 선생님은 과정을 물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날 풀었던 문제가 단 한 개였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문제를 3가지 방법으로 풀어야 했죠. 처음엔 짜증이 밀려왔어요. 한 문제에 이렇게 시간을 쓰면 어떻게 시험을 준비하냐고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박선영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차분히 대답했어요. 제 짜증에 맞대응하지 않았죠. 그날 밤 방에서 문제를 다시 풀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암기한 수학 원리에 따라 계산만 했고 생각은 하지 않았던 거죠. 다음 날 식탁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평소처럼 혼자 아침을 먹고 있는데 박선영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한국에서는 혼자 먹는 밥을 외롭다고 한다면서 자연스럽게 제 옆에 앉았어요. 이후부터 박선영 선생님은 하루 3끼를 저와 함께 했습니다. 수업 전에도 항상 밥은 먹었는지 물었죠. 처음엔 불편했어요. 영국에선 이런 개인적인 질문이 무례하다고 여겨지니까요. 이게 간섭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박선영 선생님은 따뜻한 눈빛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선 그게 안 보이고 제가 괜찮은지 묻는 방식이라고요. 그 말이 제 마음에 묘하게 파고들었어요. 아버지도 장리도 제게 괜찮은지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오직 성적 결과가 괜찮은지만 물었죠. 다음 주 박선영 선생님은 또 다른 한국식 교육 방식을 소개했습니다. 모둠 활동이라는 것이었어요. 한국은 1등보다 같이 하는 걸 중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려는 느리고 불편하지만 서로를 살린다고요. 이 말도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게 교육은 언제나 경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박선영 선생님의 말과 행동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이 저를 조금씩 변화시켰습니다. 영국은 마이 스페이스를 말하지만 한국은 우리를 말한다고 했어요. 불편하지만 서로 배려한다고요. 처음에는 거슬렸지만 점점 박선영 선생님이 싫지 않은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학급에서 수학 성적이 가장 높다는 자부심을 드러냈을 때였어요. 박선영 선생님은 학교에서는 누구도 저와 공부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사실이었거든요. 하지만 박선영 선생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1등이 아닌 아이가 서로 다른 아이에게 가르치기도 한다고 했어요. 누가 똑똑한지가 아니라 누가 같이 해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였죠. 그 말에 용기를 얻어 다음 날 교실에서 최하위권이었던 제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에게 수학을 가르쳐 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처음엔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점차 서로 웃으며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제인이 문제를 이해했을 때의 그 표정.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 느낌은 100점을 맞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게 진짜 공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수업에서 박선영 선생님은 문제를 선생님과 같이 풀어보자고 제안했어요. 저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그럼 그건 제 성취가 아니라고요. 박선영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어요. 한국식 수업에선 모둠 활동을 통해 서로의 사고를 배운다고요. 같이 하면 내 약점도 보이고 남도 살펴보게 된다는 거였죠. 그 말을 곱씹으며 다음 날 학교에서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다른 아이들과 함께 문제를 풀었어요.
제가 틀린 문제도 있었죠. 예전에 저라면 창피해서 숨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내가 틀린 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가 배울 기회였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박선영 선생님의 한국식 교육, 정이라는 것과 함께하는 가치는 제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불편했던 그 따뜻함이 이제는 제 일상에 필요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점수는 여전히 중요했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터디 그룹이 안정되고 학교 생활도 조금씩 나아지던 어느 금요일이었습니다. 박선영 선생님이 주말 봉사활동을 제안했어요. 범죄 피해자 여성들을 위한 임시보호소에 같이 가자고 했죠. 처음 들었을 때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도 그런 활동은 한 적이 없었고 저희 집안 사람들은 그저 돈을 기부하는 정도였으니까요. 박선영 선생님의 말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박선영 선생님은 옥스퍼드 입학에 필요한 스펙에 봉사활동이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그 말에 마지못해 따라 나섰죠. 사실 봉사활동보다는 공부에 집중하고 싶었지만 스펙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보호소는 런던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해 있었어요. 겉모습은 평범한 2층 주택이었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차분하면서도 긴장감이 도는 공기가 느껴졌어요. 그곳은 가정폭력 피해자, 스토킹 피해 청소년 등 삶의 경계에 있는 여성들의 쉼터였습니다. 처음 맞이한 여성은 저와 비슷한 또래였어요. 하지만 그 아이의 눈빛은 제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깊은 공포와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아무런 표정 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더군요. 박선영 선생님이 작은 목소리로 알려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2년간 스토킹을 당했고 결국 학교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요. 경찰에 신고해도 증거 불충분으로 번번이 무산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다른 방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선 한 여성이 조용히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대화 도중 그 여성의 팔에 남은 자국을 보았습니다. 칼에 찔린 자국이었죠.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분의 눈을 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는 그저 옆에 앉아 침묵했습니다. 보호소의 변호사가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제대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점수와 시험, 옥스퍼드 입학만 생각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녁이 되자 보호소는 더 추워졌어요. 난방이 잘 되지 않는 오래된 건물이었거든요. 한 청소년이 얇은 옷을 입고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선영 선생님은 조용히 자신의 목도리를 벗어 그 아이에게 건넸어요. 오늘은 추우니까 이거로 괜찮을 거라고, 다시 힘내려면 따뜻해야 한다고 말했죠. 그 작은 행동에서 제가 배우지 못했던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껏 제 세계는 너무 좁았습니다. 점수와 경쟁, 옥스퍼드라는 이름 안에 저를 가두어 두었어요. 하지만 오늘 본 세상은 달랐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관심도 두지 않았던 사람들의 고통이 가득했죠. 집에 도착한 후 저는 박선영 선생님에게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처럼 말 못하는 사람들을 변호하는 진짜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요. 아버지처럼 큰 로펌에서 기업 이익만 대변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박선영 선생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그 말이 진심이면 이제 진짜 시작할 수 있겠네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 방으로 돌아가기 전 저는 박선영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한국에선 다 그렇게 서로 챙기고 살아가냐고요. 박선영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이라고 한다고요. 설명은 안 되지만 서로를 생각해주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마음속에 작지만 따뜻한 불빛이 켜진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제가 잊고 있던 감정이 되살아났어요. 박선영 선생님이 말한 정이란 감정을 저도 조금은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보호소 방문 이후 저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공부 모임도 만들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불안해하셨어요. 옥스퍼드 면접이 2달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아버지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새로운 면접 코치를 고용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밀리, 박선영 선생님의 교육 방식은 좋지만 실전 대비가 약해. 면접은 또 다른 전쟁이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숨이 막혔습니다. 겨우 숨 쉴 공간을 찾았는데 또다시 저를 틀 안에 가두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새로운 면접 코치는 다름 아닌 이전 중국인 튜터의 추천을 받은 또 다른 중국인 과외 교사였습니다. 이력은 화려했어요. 옥스퍼드 졸업에 수많은 명문대 합격생을 배출했다고 했습니다. 첫 면접 대비 수업날, 그는 두꺼운 파일을 제 앞에 내려놓았어요. 모범 답안 60개가 빼곡히 적힌 문서였습니다. 그는 이것을 외우면 합격은 시간 문제라며 단언했어요. 저는 그 순간 다시 과거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박선영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질문 57번, 예상답 3가지. 외우면 됩니다. 머뭇거리지 마세요. 무조건 외우세요. 코치의 말에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한편으론 명확한 지침이 안심이 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로봇처럼 답변을 외워야 한다는 사실이 불편했습니다. 이제 저는 논리와 감정, 기계와 사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선영 선생님과의 수업 시간에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면접 코치의 기계적 암기법과 박선영 선생님의 생각과 사고를 표현하자는 접근 사이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죠. 박선영 선생님은 차를 마시며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에밀리, 면접은 답을 외우는 시험이 아니에요. 당신의 진짜 가치관과 그걸 표현할 적절한 언어가 필요해요.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박선영 선생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기계처럼 말하면 합격할 수는 있지만 진심을 말하면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고요. 그 순간 보호소에서 만났던 여성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싶었던 제 진심이 기억났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옥스퍼드에 합격해야 했습니다. 어떤 방법이 옳은지 고민하며 밤을 지새웠어요. 다음 날 면접 코치의 수업에서는 모범 답안을 달달 외웠고 박선영 선생님과의 수업에서는 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2가지 방법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했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면접 전날 박선영 선생님은 마지막 과제로 질문 하나를 남겼어요. 너는 왜 그 길을 가려 하니? 그 이유를 내 말로 적어보라고 하셨습니다. 밤새 고민했어요. 아버지처럼 성공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명문대 출신이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정말로 세상을 바꾸고 싶어서. 답을 찾기 위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문득 보호소에서 만난 여성들, 박선영 선생님과 나눈 대화들, 학교에서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지를요. 천천히 펜을 들어 제 진심을 종이 위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옥스퍼드 입학 면접 날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거울 앞에서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정리하면서 장리 코치의 예상 답안을 마음속으로 반복했습니다. 60개의 답변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아버지는 아침부터 저를 격려하셨고 마지막으로 코치의 모범 답안을 외웠는지 확인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전날 밤 박선영 선생님의 질문에 쓴 답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진심을 담아 적었던 그 글이
계속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옥스퍼드 면접장은 생각보다 고요했어요. 오래된 건물 특유의 엄숙함이 느껴졌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 면접실 앞에 앉아 있는 동안 손에 땀이 배어났죠. 기계적으로 예상 질문과 답변을 머릿속에서 되풀이했어요. 기계처럼 답하기, 머뭇거리지 않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기. 이름이 불리고 면접실에 들어갔습니다.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죠. 첫 질문은 예상대로였어요. 법의 기본 원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대로 대답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질문이 나왔을 때 모든 게 달라졌어요. 당신은 왜 법을 공부하길 원하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코치의 모범 답안이 있었지만 갑자기 그 말들이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나는 정말 왜 법을 공부하고 싶은 걸까? 이 질문은 박선영 선생님이 전날 저에게 던진 것과 똑같았습니다. 침묵이 이어졌어요. 면접관들은 기다렸고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더 이상 외운 대로가 아닌 제 진심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범죄 피해자들의 보호소에서 봉사하며 말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이어갔어요. 저는 그분들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갑자기 보호소에서 만났던 여성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칼 자국이 남아있던 그 팔, 두려움으로 가득 찬 눈빛. 감정이 북받쳐 올랐지만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누군가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대신 전하고 싶어요. 그분들의 침묵을 법의 언어로 바꾸고 싶습니다. 전 그런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말을 마치자 면접실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면접관 3명의 표정이 변했어요. 그들의 눈에서 뭔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한 면접관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다른 면접관들도 따라했어요. 그 순간이 너무 놀라워 어떻게 면접장을 나왔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버지와 박선영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냐는 질문에 저는 예상 답안대로 하지 않았다고 고백했어요.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박선영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선생님이 내준 그 질문, 너는 왜 이 공부를 하니? 그게 답이었어요. 그날 밤, 제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진심을 말했고 그것이 맞는 선택이었다고 느꼈어요. 박선영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정의라는 감정, 그것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저는 이미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점수가 아닌 진짜 사람으로 성장했으니까요. 면접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후 매일이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우편함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났죠. 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바쁘게 지내셨고 박선영 선생님은 제게 평소처럼 수업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엔 그 결과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합격 발표 날이 왔어요. 손이 떨렸어요. 박선영 선생님과 아버지 앞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조회 결과 합격이었어요. 화면에 제 이름이 선명하게 적힌 입학 통지서를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박선영 선생님께 달려가 껴안았어요. 그동안의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처음 박선영 선생님을 만났을 때의 오만함, 점점 변화해가는 과정, 보호소에서의 경험, 그리고 면접장에서의 진심 어린 답변까지 모든 것이 이 한 장의 통지서로 이어진 거죠. 아버지도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그분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단순히 옥스퍼드 합격이 아닌 제 변화를 보며 깨달은 것이 있으셨나 봐요. 아버지는 박선영 선생님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가르친 건 수학이 아니라 사람으로 사는 법이었어요. 그 말에 박선영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며칠 후 박선영 선생님은
하버드 대학에서 온 박사학위 과정 초청을 받아 떠나게 되었어요. 떠나기 전날 제게 편지 한 장을 남기셨습니다. 봉투를 열자 단정한 글씨체로 쓰인 짧은 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공부는 머리로 하지만 사람은 마음으로 되죠. 당신은 이제 누군가를 위한 마음을 가진 학생이에요. 그 말이 가슴 깊이 남았습니다. 박선영 선생님이 떠난 후 저는 옥스퍼드 입학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점수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누군가를 돕기 위한 배움이 된 것 같았죠. 옥스퍼드의 첫 학기가 시작되고 저는 유서 깊은 캠퍼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고풍스러운 건물들 사이에서 법학을 공부하며 시간이 날 때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그곳에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옥스퍼드의 조용한 카페에 앉아 박선영 선생님께 이메일을 작성했어요.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들어왔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나는 이제 옥스퍼드에서 학과 공부를 하며 SQE 변호사 시험을 준비할 거예요. 하지만 변호사 이전에 누군가를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먼저 살고 싶어요. 메일을 보내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처음으로 제가 가야 할 방향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점수가 아닌 사람을, 성취가 아닌 마음을 배운 저는 이제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박선영 선생님이 알려주신 정의라는 감정과 함께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네, 모든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 먼저 묻는 밥 먹었어요? 그 한마디처럼 대한민국이 가진 따뜻한 문화는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엔 또 다른 감동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